왕이 되지 못한 죄, 조선의 대군들은 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나?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것 같나요? 하지만 왕이 되지 못한 왕자에게 재능과 인기는 곧 죽음을 부르는 저주였습니다. 뜨거워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 불길이 치솟는 방 안에서 들려오던 것은 다름 아닌 8살 어린아이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이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문지방을 긁어댔지만 굳게 잠긴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 금지옥엽으로 자랐던 이 아이는 왜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산채로 쪄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 잔혹한 죽음 뒤에는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짊어져야 했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정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어린 왕자 영창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선조 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의 궁궐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으며 국토는 황폐해졌고 왕권은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죠.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는 평생의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핏줄 문제였습니다. 선조는 후궁의 아들, 즉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왕이었기에 적통에 대한 집착이 병적일 만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 55세에 무려 32세나 어린 새파란 중전 임모광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적장자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선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선조는 갓 태어난 영창대군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왕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궁궐 한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자라는 꼬리표는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선조는 노골적으로 어린 영창대군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 앞에서 세자가 문안 인사를 오면 기분이 나쁘지만 영창을 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때부터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세자가 바뀌는 것 아닐까? 영창대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광해군에게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창대군이 고작 3살이 되던 해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선조가 떡을 먹다 체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독살설이 돌 만큼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왕좌의 주인은 광해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창대군의 삶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세력들에게 영창대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잠재적 영모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광해군을 부추겼습니다. 전하, 화근은 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결국 1613년 소위 칠서의 변이라 불리는 강도 사건이 터집니다. 명문가 자제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상을 습격한 사건이었는데 대북파는 이들을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광해군에게는 기다리던 명분이었습니다. 8살짜리 코울릭의 아이가 무슨 영모를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는 진실보다 명분이 중요한 법이죠. 영창대군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폐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어린 영창대군이 궁을 떠나던 날 어머니 임목대비는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화도로 끌려간 영창대군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위리안치,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형벌입니다. 밥에는 모래가 섞여 있었고 그나마도 제때 주지 않아
어린아이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이면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조롱 섞인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의 처소로 찾아옵니다. 그는 광해군의 최측근인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었죠. 방이 너무 차다고 하니 불을 좀 떼드려라. 아주 뜨끈하게 말이다. 정왕의 지시를 받은 아랫사람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겠죠. 하지만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넘어 기름까지 부어가며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구들장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방 안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너무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방 안에 갇힌 8살 아이는 뜨거운 바닥을 피해 창틀에 매달리고 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영창대군은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 문지방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 옆구리의 뼈가 다 드러나 있었고 손톱과 발톱이 모두 빠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끔찍한 형벌을 증살이라고 합니다. 찌거나 태워서 죽인다는 뜻이죠. 칼로 베는 것보다 흔적이 덜 남는다는 이유로 선택된 가장 잔인한 암살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잿빛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아들 영창대군은 그렇게 검게 그을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8살. 그가 지은 죄라고는 오직 하나, 왕보다 더 정통성 있는 핏줄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광해군, 과연 그는 이 죽음으로 편안해졌을까요? 아니요. 이 비극은 훗날 인조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 되어 결국 광해군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고 맙니다. 형제의 피로 지킨 왕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의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왕자들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왕의 아들이었으나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사랑했던 형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천재 예술가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피가 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던 형제가 오늘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상상이나 되시나요? 가장 존경받는 성군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로맨티시스트로 불렸던 사내. 하지만 자신의 형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 했던 비운의 왕자. 오늘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남자 안평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세종시대. 세종대왕은 아들 복도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학식이 뛰어났고 둘째 수양대 군운날에 세조은 무예와 배짱이 두둑했으며 셋째 안평대군은 예술적 재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종은 특히 셋째 안평을 아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시, 서, 화에 모두 능의 삼절이라 불렸죠. 특히 그의 글씨체는 중국 황제조차 감탄하며 구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정도로 명필이었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호탕하고 낭만적이었는지 그의 집에는 늘 당대 최고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문종은 덕이 있고 수양은 힘이 세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건 안평이다. 바로 이 인기가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병약했던 형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왕위는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야심만만한 둘째 형 수양대군의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수양대군에게 가장 거슬리는 존재는 어린 왕 단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더 인망이 두텁고 조정 대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생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가진 저 사람들과 명성만 없으면 왕자는 내 것이다. 안평대군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는 말이죠. 그는 그저 풍류를 즐기며 무릉도원을 꿈꾸던 몽상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을 거닐고는 당대 최고화가 안견에게 그 꿈을 그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보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 속 세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현실은 시시각각 칼날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죽이고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살생부에는 안평대군과 친한 신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줄줄이 끌려가 목이 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평대군은 영모를 꾀했다는 날조된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형이 동생에게 덮어 씌운 누명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잔인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느냐? 내 집 사랑방에 모여들던 그 많은 사람이 다 사병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수양대군의 호통 앞에 안평대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술을 논하던 친구들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자신의 재능은 영모의 도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곧장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네, 앞서 영창대군이 죽었던 바로 그 강화도입니다. 묘하게도 비운의 왕자들은 모두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나 봅니다. 안평대군이 강화도에 도착한 지 겨우 8일 만에 한양에서 사약이 내려옵니다. 형 수양대군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안평대군의 나이 불과 36, 사약을 앞에 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실록에는 그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는 그가 하늘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형님, 이 아우의 재주가 그토록 두려우셨습니까? 차라리 범부로 태어나 글이나 쓰며 살 것을.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내 유일한 죄로구나. 그는 독배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몽유도원도 속 낙원으로 영원히 떠난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 역시 조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왕이 된 세조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의 칼에 베어 줄줄이 비명행사한 것입니다. 저승에 있던 세종대왕이 이 꼴을 봤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안평대군은 죽어서도 편치 못했습니다. 세조는 동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안평의 글씨가 담긴 현판을 모조리 떼어내 불태워버렸고 족보에서도 이름을 파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그의 작품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형제의 정마저 끊어내고 천재적인 예술가의 혼마저 짓밟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차가운 의자가 과연 그토록 앉고 싶었을까요? 안평대군이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빛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짙은 권력자에게 너무 밝은 빛을 내는 동생은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낯선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아이들. 다음 파트에서는 소현세자의 아들들, 석철, 성린, 석견 삼형제의 눈물겨운 유배 생활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바마마,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궁궐뜰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왕의 침전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마지막 인사조차 거부했습니다. 그 길로 아이들은 조선 땅의 끝 제주도로 쫓겨났고 다시는 살아서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독살하고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손자들까지 사지로 내몬 비정한 할아버지. 오늘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정한 왕,
인조와 그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소현세자의 아들들, 석철, 성린, 석견 삼형제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을 기억하시죠?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무시하던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었던 치욕의 역사. 그 전쟁의 대가로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타국에서의 8년.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청나라의 외교수를 배우며 조선을 개혁할 꿈을 꾸었죠. 마침내 귀국하던 날, 세자는 벅찬 가슴을 안고 아버지 인조 앞에 섰습니다. 전하, 제가 가져온 이 청나라의 문물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늠름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청나라의 앞잡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이 삼전도에서 당한 굴욕을 아들이 씻어 주기는커녕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혔던 겁니다. 그리고 귀국 2달 만에 건강하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의문사를 당합니다. 실록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누가 봐도 독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남겨진 가족들은 풍전등화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강빈마저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며느리가 왕의 수라상에 독을 탔다는 억지 누명을 씌워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마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살, 8살, 4살 된 어린 세 손자뿐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첫째 손자 석철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 그들은 손자가 아니라 역적의 자식들일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당장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제주도는 풍토병이 심하고 험한 곳입니다. 어린 왕손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육지로 보내주시옵소서. 하지만 인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왕족 명부에서 삭제하고 평민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워보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힐 뻔하고 멀미와 공포에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도착한 제주도는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시 울타리에 갇힌 채 습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독벌레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맏형 12살 석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풍토병에 걸리고 맙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와중에도 그는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할바마마께 전해주세요. 저희는 역적짓을 하지 않았다고. 1648년 석철은 유배된 지 1년 만에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둘째 성린 역시 형을 따라 2달 뒤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8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미움 속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한양 궁궐에 전해졌을 때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할아버지라면 가슴을 치며 통곡했겠지만 인조는 덤덤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울면서 상소를 올려서야 겨우 시신을 수습해 육지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석견은 훗날 효종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 즉위하고 나서야 겨우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은 그의 삶이 온전했을 리 없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피를 나눈 가족마저 정적으로 돌려세우고 어린 손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며 지켜야 했던 그 왕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할아버지 인조에게 그들은 사랑스러운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제거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천륜마저 끊어버린 비정한 권력욕. 이것이 바로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추악한 민낯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창대군, 안평대군,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들까지 왕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왕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과거의 슬픈 이야기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피냄새 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왕관의 무게와 이인자의 숙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역적이라 합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재능이 뛰어나도 죽고 어려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 맞서 싸우는 것뿐일까요? 형에게 빼앗긴 조카의 왕위를 되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반격을 시도했던 왕자. 하지만 그 대가는 본인의 죽음을 넘어 그가 머물던 고을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대학살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네 번째 이야기는 불의에 저항하다 처참하게 산화한 불꽃, 금성대군과 피로 물든 땅 순응의 비극입니다. 앞서 안평대군이 형 수양대군 세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세종의 아들 중에는 수양대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입니다. 금성대군은 성격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야말로 대쪽 같은 사내였습니다. 형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모든 신하가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렸을 때 유일하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이 동생이 얼마나 눈엣가시였겠습니까? 결국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지금의 영주이라는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보통 유배를 가면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 지내는 게 상책인데 금성대군은 달랐습니다. 순흥에 도착한 금성대군은 그곳 부사고을 수령인 이보은과 의기투합합니다. 내 형 수양은 역적이다. 내 반드시 조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것이다. 유배지 죄인이 고을 수령을 설득해 역모를 꾸민다? 이건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군사를 모으고 영남의 선비들에게 경문을 보내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명분은 뚜렷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비극은 늘 내부의 배신에서 시작되죠. 거사 직전 관노비 하나가 이 비밀을 한양 조정에 고변해버립니다. 한양의 세조는 격노했습니다. 감히 유배지에서 또 반역을 꾀해? 이번엔 씨를 말려버리겠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모가 일어난 땅 순흥이라는 고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명합니다. 군사들이 순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살당했습니다. 남자들은 목이 베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집들은 모두 불타 없어졌고 30리에 달하는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순흥 한가운데를 흐르던 죽개천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10리바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 마을 이름이 피끝피가 끝나는 지점 마을입니다. 왕자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죄 없는 백성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죽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되지 못한 대군이 정의를 추구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잠재적 역적이 되어 죽고 저항하면 진짜 역적이 되어 죽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위험한 놈이라 죽고 멍청하면 만만한 놈이라 죽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술에 취해 미친 척을 했던 양녕대군처럼? 아니면 평생 숨죽여 산 효령대군처럼? 그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들의 삶은 감시와 공포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붉은 피는 결국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재물 위에 세워진 탑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형제의 목을 베고 고을 하나를 피바다로 만들어서 지킨 그 왕자. 세조는 과연 그 위에서 행복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훗날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죽은 동생들과 조카가 꿈에 나타나 침을 뱉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화려한 골룡포 뒤에 숨겨진 피 묻은 속적삼. 우리가 부러워했던 금수저의 삶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독이 든 성배였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왕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생에는 부디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마소서. 그저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흙 묻은 손으로 밥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살다 가소서. 이는 사약을 받고 죽어가던 어느 왕족이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창대군, 안평대군,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리고 금성대군까지 왕이 되지 못한 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조선의 대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극 드라마를 보며 왕족의 화려한 삶을 동경합니다.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수많은 궁녀와 내시의 시중을 받는 살.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그 화려함은 얇은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대군이라는 칭호. 그것은 고귀한 신분증이 아니라 언제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예비 반역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왕은 단 한 명이어야 합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 나머지 왕자들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해지거나 아니면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조금이라도 인기가 많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왕의 핏줄에 가깝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부르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평범한 백성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는 폐륜적인 공포 속에서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물론 피를 부르는 숙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경쟁은 여전히 모양만 바뀐 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의 대군들이 흘린 피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권력 혹은 당신이 오르고 싶은 그 높은 자리는 형제의 피를 묻힐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차가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 비록 역사책의 승자는 그들을 역적 혹은 패배자라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우리만큼은 그들을 권력이라는 괴물에 희생된 슬픈 영혼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유배지에서 혹은 뜨거운 방 안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극의 현장마다 왕과 왕자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시왕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시라고 하면 남성의 상징을 잃고 목소리가 가늘어진 그저 왕의 비위를 맞추던 힘없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자라고 비하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시가 결혼도 하고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거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조선 야사에는 우리가 몰랐던 내시들의 아주 충격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궐 밖에서 버젓이 가정을 꾸렸고 심지어 입양한 아들들로 거대한 가문을 이루며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남성이기를 포기한 그들은 어떻게 아내를 만족시켰으며 그들의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내시는 정말 성기능이 불가능했을까? 우리가 몰랐던 황관의 아내와 입양된 아들들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내시들의 은밀한 침실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